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타카시. 향상심이 없으면 죽은 인간이다. 섣부른 평등주의가 빚은 커다란 오류. 스포츠 경기를 보면 초반에 경기를 지배하며 앞서 나가던 선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처음에는 월등한 실력으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힘과 기술에 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반에 앞섰으니 대충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상대를 얕잡아 보고 적당히 하다가 자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보다 약한 듯한 상대 선수를 동정하거나 자기 실력이 한참 우위라고 여겨서 마음을 놓아버렸다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광경을 볼 때면 경쟁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평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곤 한다. 예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운동회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골인 직전에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게 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TV에 나온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평등주의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게 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그 뒤로 다른 학교에서도 실력이 엇비슷한 아이들끼리 한 팀으로 묶어 동시에 달리게 함으로써 평등주의를 깨닫게 하려는 방법이 등장해서 또 화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5명씩 달리는 경우 기록이 빠른 순서로 그룹을 짓는다. 미리 달리기를 해서 기록을 재봤으니 아이들은 자기가 어느 팀에 속할지 알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어 평등한 기록을 내게 된다. 이때도 나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과연 아이들의 뇌리에 올바로 박힐지 의문이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기록이 빠른 5명이 달리는 그룹에서 5번째로 빠른 아이는 꼴찌를 하게 되고 반대로 느리게 달리는 5명 그룹에서 제일 빠른 아이는 1등이 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과연 무엇이 평등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진하게 남는다. 니체가 살았던 19세기는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슬로건이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던 시대였다. 문제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있다.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냉철하게 평가해야 할 것들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누구는 1시간에 10의 효율을 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5의 효율밖에 내지 못한다면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은 그런 현실을 평등하다고 말할까? 이런 일은 자유와 사랑을 외치는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니체는 사이비 평등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대형 독거미인 탈란툴라 같은 존재라고 불렀다. 높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자들이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끌어내리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니체는 이런 일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르상티망, 즉 막연한 분노나 질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기피했다. 니체는 평등이 곧 미덕이라고 외치며 우리와 동등하지 않은 우리보다 강력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비방하자며 야합하는 타란툴라의 형태에 몹시 분개했다. 타란툴라들이 말하는 아래로의 평등은 개인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말살하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현장에서도 곧잘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영어권 나라에서 살다 온 학생은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왕따의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하다는 게 교사들의 증언이다. 똑같은 단어라도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발음하는 아이를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그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원어민 발음을 포기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대충 발음한다면 그 아이의 영어 능력은 급속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능력이 평등해졌다고 기뻐해야 할까? 이렇게 되면 교실에서는 훌륭한 발음 교과서가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 된다. 만약 다른 아이들이 그 학생의 원어민 발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좋아하며 배우려 했다면 학급 전체의 실력이 좋아졌을 것이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에서 우수한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해서 무리하게 평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인간을 진보하게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평등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욕망을 갖고 있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욕망을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따라서 누군가 평등을 부르짖을 때는 그가 말하는 게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 향상심이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향상심은 오늘의 세계를 만든 원천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가슴에 새겨진 황금유림에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를 피곤해하며 외면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저급한 수준의 평등주의에 안주하며 미래로 나아가길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마음의 등장인물인 선생이 친구인 K를 자살하도록 몰아세울 때도 향상심이라는 말이 크게 작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코이시가와라는 소도시에서 어느 군인의 유가족 집에서 하숙을 하던 선생은 그 집 아주머니와 딸을 허물없이 대하고 있었다. 이제는 주인 아주머니도 딸과 그의 결혼을 바라는 것 같았고 선생도 그게 그다지 싫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망설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K도 그 집에 함께 하숙하도록 주선한다. 그런데 얼마 뒤 K가 그에게 그 집의 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자 그는 하숙집 딸과 자신 사이에 끼어든 K의 돌출 행동에 크게 동요한다. 화가 난 선생은 K에게 이렇게 2번이나 쏘아붙인다. 너처럼 정신적으로 향상되려는 마음이 없는 놈은 바보다. 이 말에 나약한 심성의 K는 그래, 난 정말 바보다 라고 대답하며 물러선다. 선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당장 딸을 달라며 청혼했고 당장 결혼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K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그 뒤 좋아하는 여자의 결혼 소식을 들은 K는 자살해버린다. 마음이 출간된 때는 1914년으로 이때는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세계로 내달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향상심이라는 말이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청년들에게 자극을 주던 때였다. 웬만한 젊은이라면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의례 가슴속에 새겨놓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처럼 향상되려는 마음이 없는 놈은 바보다 라는 말이 K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짐작이 간다. 더구나 K는 사찰의 후계자로 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청년으로 누구보다 향상심이라는 말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향상심을 부정당했으니 그로서는 삶 전체를 부정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니체는 순수한 향상심으로 자기 자신을 높여가려는 태도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이 솟아난다고 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가 희망과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기를,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바란다. 향상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니체는 말한다. 부질없는 르상티망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동경하는 것을 향해 계속 희망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대의 고독 속으로 도피하라. 퇴폐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큰 존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끼며 비감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상대의 한마디 말과 행동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한숨을 뱉기도 한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한 존재감을 주변 탓으로 돌리며 자신에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 상대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한다. 니체는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을 퇴폐한 인간 또는 작은 인간이라고 불렀다. 퇴폐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이나 질서, 문화 따위가 쇠락하여 문란해졌다는 뜻이니 니체의 눈에는 멀쩡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다. 예전에 어느 여자 가수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여자는 나이가 들면 양수가 썩는다고 말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 가수의 발언이 나이 든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방송국에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급기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은 놀라웠다. 얼마 전만 해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말은 지식인이나 전문가의 한마디였다. 연예인이 별 생각 없이 떠드는 실언은 이건 또 무슨 헛소리냐 하며 일소에 붙이곤 했다. 그런데 오늘의 대중들은 라디오에서 아주 잠깐 흘러나온 것뿐인 그것도 허공에서 곧바로 없어져 버리는 몇 마디에 뜨겁게 반응한다. 그 가수의 경우 인터넷에 그녀의 실언이 유포되기가 무섭게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이 들끓었고 급기야 그녀를 광고 모델로 써온 기업은 TV 광고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인터넷이나 잡지에 누군가의 스캔들이 수시로 폭로되는 게 일상이 된 세상이다. 연예인 사회에서는 크든 작든 스캔들이 없으면 인기가 없는 방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집단적인 관음증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누군가의 스캔들을 흥미진진하게 보며 키득거리는 현대인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니체가 말했던 작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진다. 질투심이나 분노,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수치스러워하기는커녕 그것이 자기 의견을 마음껏 발산하는 자유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이다.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퇴폐에 물들어 버린 것일까? 니체는 고독의 힘을 믿었다. 작은 인간은 그 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인간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서로가 감시하는 눈길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행동이 위축되고 잠깐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두려움에 떨게 된다. 나는 세상을 압도하는 온갖 미디어와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조금은 더 고독해져도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고독의 가치를 설명하며 이렇게 썼다. 살면서 때로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친한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처럼 어떤 대상과 얼마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독에 대한 한편의 수필 같은 감성적인 묘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작은 인간들이 모인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혼자 떨어져 있게 되면 자칫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작은 인간들과 섞이다 보면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어느 순간 나 또한 그런 부류의 인간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쉽고 편하게 위안받으려 하는 만큼 도리어 더 혹독한 고독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전에는 나스메 소세키 소설 산시로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올라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친구가 별로 없어도 당연한 일로 쳤다.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섞일 사람이 없어 조금은 외로웠을지 몰라도 고독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은 없었다. 그 시절의 젊은이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 퇴폐하고 작은 인간들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서 단출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갔고 거기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진심을 나눌 한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고독에 대해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 자기를 상대해줄 친구를 찾고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할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기쁨을 나누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로움에 떠밀려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 삶이 고달프다면 마음껏 고독의 심연으로 도피하라. 이것이 고독에 대한 니체의 흔들리지 않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말한 니체는 누구보다도 빈약한 마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이었다. 니체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 평생 크고 작은 건강 문제에 시달렸다. 35살 때 교수직을 사임한 니체는 병든 몸을 끌고 유럽 각지를 근근히 떠돌아다니며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졸도한 후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정신착란에 휘둘리는 혼돈 속에서 보냈다. 누구보다 고독했지만 오히려 고독을 더 사랑하라고 말했던 니체가 오늘날과 같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망이 형성되는 현상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SNS를 통해 서로 속내를 털어놓으며 친분을 쌓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받는 현대인들이다. 이들은 사전에 실린 고독에 대한 정의조차 바꿀 만큼 외로움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영국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앤서니 스토 박사는 고독의 위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와 행복의 연결고리는 매우 허약하다.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고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 인간관계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지나친 게 아닐까? 만약 니체가 자신이 죽은 지 20년 뒤 태어난 이 심리학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정말로 옳은 말이라고 동감했을 것이다. 니체는 인간관계에 무척이나 서툰 사람이었다. 마음을 나눌 친구마저 별로 없었다. 그렇게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자기 속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평생을 일관했기에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